오늘은 G7 정상회담이 단 몇 시간 만에 북한 문제에 의해 가려진 이유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변화하는 외교 환경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G7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징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부터 짚어보죠. 맞습니다. G7은 경제 대국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로 그 권위가 다소 흔들렸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G7의 권위 유지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G7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이재명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전략적 관계를 재정립하며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G7이 가진 상징성이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급속히 퇴색된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G7이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체라는 이미지는 분명 강력하지만 북한 문제처럼 즉각적인 안보 위협 앞에서는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 틈을 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G7이 북한 문제에 무력하게 대처하는 사이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죠. 한국은 이런 틈새에서 중견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사태는 그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 정권보다 훨씬 더 강경하면서도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죠. 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유지에만 치중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한일 간 외교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며 자주적 외교를 제대로 못 펼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모색 중이죠. 이런 차이가 이번 G7 사태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G7이 세계적 권위와 상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 문제 앞에서는 그 힘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전략과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두드러진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은 자신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며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 G7 사태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안보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죠. 이러한 상황은 G7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서 지역 내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며 한편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죠. 이는 한국에게는 큰 외교적 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죠.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는 필수이며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균형 외교도 추진 중입니다. 이 균형 외교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중국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이시바 총리 정부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안보 전략에만 의존하며 실질적인 지역 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전략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북한 문제로 인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때 한국은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위기를 관리하며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대응을 넘어 경제와 문화, 기술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담 직전의 동북아 정세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서서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북한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도 지역 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며 과거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보수적 외교에 머무르며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영향력 확장에 몰두합니다. 이 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맡는 것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절대적인 요구이며 이는 G7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G7 정상회담을 앞둔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은 단순한 군사적 위기뿐 아니라 지역 내 외교 전략과 국제 협력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해 나갈지가 향후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7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만 현실적으로 G7 내부의 이해관계 차이와 외교적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협상에서 오의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이 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를 단순히 안보 위협으로만 규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과하는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점에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차원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 외교 경제적 대응을 복합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 복원 노력과 동시에 미국 및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시바 총리 정부는 여전히 강경 일변도의 접근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북한을 더 강경하게 만들고 지역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편협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 문제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이 G7 내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외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능력에서 한국은 타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 덕분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때로는 협상에 임하는 듯하다가도 돌발적으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탄력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게임에서의 강력한 카드이며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단시간 내에 모든 논의를 압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북한 문제가 전통적인 다자 협력체보다 한국 같은 중견 국가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불확실하지만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커질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본래 경제 협력과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담 시작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의제가 북한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G7 정상회담처럼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는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안보 위협이 단시간 내에 회담 전반을 압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방증하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정상회의 분위기는 일순간 군사 안보 쪽으로 급변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 중심이었던 G7의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좀 더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의 강경 기조에 휘말리는 모양새가 됐죠. 이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뒤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며 한미 동맹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G7 내에서의 불신을 키웠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면서 G7 정상회담에 대한 본래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G7의 상징성 자체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은 G7이 기존에 가졌던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안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주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는 단순히 북한 문제만의 이슈가 아니라 G7과 같은 전통적 국제 협력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 안보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틈새에서 자신만의 외교적 역량을 증명해냈습니다. 요약하면 G7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로 인해 예정된 의제가 모두 재편성되고 한국이 중심에 서는 역동적 변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통적 입장 차이가 드러났고 중국의 복잡한 태도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단순한 지역 위기가 아닌 글로벌 전략적 변수로 인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본래 경제 협력과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담 시작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의제가 북한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G7 정상회담처럼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는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안보 위협이 단시간 내에 회담 전반을 압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방증하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정상회의 분위기는 일순간 군사 안보 쪽으로 급변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 중심이었던 G7의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좀 더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의 강경 기조에 휘말리는 모양새가 됐죠. 이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뒤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며 한미 동맹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G7 내에서의 불신을 키웠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면서 G7 정상회담에 대한 본래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G7의 상징성 자체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은 G7이 기존에 가졌던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안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쥐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는 단순히 북한 문제만의 이슈가 아니라 G7과 같은 전통적 국제 협력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 안보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틈새에서 자신만의 외교적 역량을 증명해냈습니다. 요약하면 G7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로 인해 예정된 의제가 모두 재편성되고 한국이 중심에 서는 역동적 변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통적 입장 차이가 드러났고 중국의 복잡한 태도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단순한 지역 위기가 아닌 글로벌 전략적 변수로 인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단 몇 시간 만에 북한 문제가 G7 정상회담의 모든 이슈를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북한은 동북아 안보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죠. 맞아요. 여기에 더해 북한 문제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이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식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국민과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이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인식되어 있죠. 이 때문에 미디어도 집중 보도를 하며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북한 문제는 정치적 쇼의 성격도 강합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전략은 미디어와 정치권 모두를 자극해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G7 같은 다자회의에서 이슈가 압도되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7 자체가 경제 중심의 협의체라는 점입니다. 경제 이슈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반면 북한 문제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북한 문제는 G7 정상들이 다루기엔 훨씬 더 시급하고 복잡한 외교적 화약고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G7 정상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는 일본 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 차이는 오히려 G7 내 불협화음을 초래하며 북한 문제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전략적 행보도 북한 문제의 무게를 더욱 키웠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G7 논의의 복잡성을 가중시켰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북한 문제는 단순한 지역 안보 이슈를 넘어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가장 시급하고 폭발적인 사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7 정상회담의 다른 주제들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비슷한 국제회의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문제처럼 즉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전통적 다자 협력체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7 내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회원국들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강경 대응과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둔 반면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죠.
이러한 입장 차이는 G7의 단합된 대응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 정부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G7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죠. 이러한 내부 갈등은 결국 G7 공동 성명의 강도와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국가는 대북 제재 강화와 군사적 옵션 논의를 강조했지만 다른 국가는 외교적 해결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G7의 메시지가 다소 모호하게 전달되는 결과가 빚어졌죠. 이런 분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이용해 G7 내부를 흔들려는 전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화와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G7 내 단결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변수로 작용했죠. 한국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 외교와 양자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과는 군사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유럽 국가들과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며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펼쳤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7 내 불협화음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과의 정책 차이는 협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죠. 이는 G7이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완전한 동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G7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G7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책임지는 중견국가로서 이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반도와 지역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G7 정상회담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공동 방위 태세를 강화하며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 이재명 정부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함께 자주 국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리고 있죠.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일 동맹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이시바 총리 정부는 최근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 지원과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감시 및 정찰 위성 배치 등 정보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안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자체 개발한 다층 방어 체계인 L3과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이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술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맞서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균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죠. 결국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주변 강대국들과도 전략적 대화를 유지해야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북한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관계와 양자 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간의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죠. 이에 반해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확장주의에 맞서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과 미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 지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맹 간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일본 이시바 총리 정부 역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이중적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죠.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 외교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때마다 압박을 가하며 경제 분야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동맹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죠.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은 섬세하고 유연한 외교적 접근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 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복잡성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부각된 것도 바로 이러한 다자간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인 양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함께 독자적 외교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는 국가 생존과 미래 번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분명해진 점은 북한이 단순히 국제사회에서의 위협 요소를 넘어 전략적으로 매우 교묘한 외교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북한은 고도의 불확실성 외교를 구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등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려 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다층적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도발과 대화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를 들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군사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러한 다각적 외교 상황에서 한국은 균형 외교와 주도적 외교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시에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외교적 기술을 요구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보았듯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교묘한 플레이어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중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자 외교와 양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협상을 균형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단순한 안보 위협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외교 구조와 전략을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인 국제협력체인 G7이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제처럼 급박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대해선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G7 내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견은 공동 대응의 실효성을 저해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은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벗어나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G7 내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이 다자 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는 유연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미국, 유럽과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인도적 지원,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또한 G7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협력체나 포럼의 창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G7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려면 변화하는 글로벌 지형에 맞춰 구조적 개혁과 전략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일관된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북한 문제를 둘러싼 G7 정상회담의 경험은 국제사회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번 G7 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치 지형에는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동맹과 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확대하고 있죠.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역에 안정과 평화를 확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문제를 활용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한국 간 균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지역 내에서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기술 협력과 안보 협력을 융합한 통합 안보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한국은 이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G7 사태는 다자 협력체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재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부상하면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와 깊이가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국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G7 정상회담 이후의 국제 정세는 과거와 달리 더욱 다층적이고 복잡한 협력과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서 미디어와 여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도발을 대서특필하며 회담의 본래 의제보다 북한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죠. 이러한 미디어 집중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의 선택적 전달과 과장된 보도는 불필요한 공포와 긴장감을 조성하며 국제 협력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행보를 적극적으로 조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반면 중국과 일본의 미디어는 자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르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외교 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죠. 소셜미디어 역시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와 여론은 국제회의의 방향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부각된 것도 언론의 집중 보도와 국민적 관심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미디어와 여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국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외교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통해 드러난 것은 국제사회가 전통적인 힘의 균형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G7이라는 상징적 협력체조차도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문제 앞에서는 한계에 봉착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은 동시에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은 한국이 단순한 주변국을 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앞으로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글로벌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와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보여준 무기 없는 강제력과 전략적 외교력은 전 세계의 새로운 권력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력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선 정보와 외교,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된 권력 행사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G7과 같은 전통적 협력체는 재편되어야 하며 한국은 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사태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험은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 외교를 펼쳐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동북아의 불확실성과 도전 앞에서 한국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G7 정상회담의 교훈은 한국이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시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에 크게 의존해왔던 한국은 이제 보다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자주성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실용적 협력을 이어가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 역할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이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소리에서 잘 드러났죠. 하지만 이러한 독자성 강화가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한 도전 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이나 미국 내 정치 변화는 한미동맹의 안정성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와 입지를 함께 견인하고 있죠. 이와 함께 한국은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의 다자 협력도 강화하며 외교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사회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특히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협력,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과거 수동적 동맹국에서 벗어나 능동적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동북아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는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확립하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주도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가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통해 확인된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국이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중국과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 그리고 북한 문제의 능동적 관리가 그 예시입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와 기술,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이나 미국 내 정치적 변화는 한미동맹과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주적 외교 노선을 확립하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 협력, 비전통 안보 위협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책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은 한국이 미래에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주도하는 진정한 전략적 강국으로 거듭나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이끌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과 국민적 협력이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계기로 드러난 국제사회의 반응은 앞으로 한국 외교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로 미중 일러 등 강대국 중심의 의제에서 다뤄졌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자 외교와 독자 노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를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접근법입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경제기술 역량은 외교력 강화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외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이 등 첨단 무기 체계는 동맹국뿐 아니라 비동맹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는 북한 문제 대응에서 한국이 군사적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한반도 긴장을 조율하려 하고 일본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국 군사력을 확대하며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더욱 세밀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아세안, 중동 국가들과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외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져야 북한 문제와 같은 돌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와 국제 여론의 흐름을 활용하는 외교 심리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G7에서처럼 언론이 북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한국이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등 모든 국가 역량을 통합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의제에서 한국이 설계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번 G7과 북한 사태를 통해 한국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미래 10년, 20년을 설계하는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와 국제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한국에 남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위기관리와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북한 도발을 국제 의제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중재자이자 해법 제시자로 부상하게 만든 것이죠. 이는 과거 한국 외교에서 보기 어려웠던 주도적 행보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문제를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무대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중 일러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던 한반도 안보 의제가 이제는 한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 속에서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방위산업과 외교의 결합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K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 실적 증가를 넘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며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한국과의 정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중심을 잡는다면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네트워크 재편과 직결됩니다. 일본이 그간 독점하던 일부 역할을 한국이 대체하거나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를 자국 안보 완충지로 인식하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회유를 병행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제약하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양한 경제 외교 파트너를 확보한다면 중국의 압박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을 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허브로 부상했으며 이는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BTS,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외교적 설득력과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국제 여론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은 위기 대응 능력을 넘어 국제의제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가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국내 정치의 변수를 관리한다면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건축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번 G7과 북한 사태는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무대였습니다.